네, 반갑습니다. 저는 노노의 배사공 신정근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노라고 하는 강을 편안하게 건너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제가 이번에 노노라고 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노노를 통해서 인간의 길을 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방송에서 다룰 주제를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이 이제 배움에서 시작해서 서라든지 노노의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에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왜 이런 사상을 만들어냈을까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노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시각인데요. 하나는 이제 생활고전이라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씹어먹는 독서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하고 시간을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보통 우리가 고전 또는 경전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식론적으로 또는 지식에 있어서 높낮이가 이미 있습니다. 고전에서 말하는 세계는 나보다 높고 내가 말하는 가지는 세계는 낮은 거죠. 그렇게 되면 높은 데서 뭔가 나에게로 흘러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나랑 고전이랑 높낮이가 같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라든지 노노의 텍스트가 일방적으로 나를 가르치거나 내가 공자에서 뭔가를 무조건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노노와 나, 공자와 나가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독서할 때 제가 이제 씹어먹는 독서를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럼 사과를 입에 베어 물면 가즙이 목구멍으로 타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가즙이 여러분 몸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되고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독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독서도 책을 깨워 먹었으면 사과를 먹었을 때처럼 과즙이 나와서 상쾌하거나 즐거운 느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었는데 텁텁하고 퍽퍽하고 아무런 맛이 없으면 책을 오래 읽을 수도 없고 읽고 난 뒤에 내가 뭘 읽었지? 라는 생각을 가지기 쉽지 않습니까? 텍스트를 읽을 때 씹어 먹어서 내 삶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측면에서 씹어 먹는 독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로 보이십니까? 물음표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인문학이나 철학은 실제로 물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상담이라든지 뭐다 해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누가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뭔지 모를 때 생각이 정리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할 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은 어느 시점인 줄 아세요? 좋은 질문을 던질 때, 자기에게 유효한 질문을 던질 때, 질문을 잘 던지게 되면 자기가 밤을 못 자거나 괴롭거나 술을 마시면서 아파하는 이야기들이 좋은 질문 중심으로 다 모여듭니다. 질문이 일종의 자습과 같은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를 괴롭혔던 것을 정확한 질문으로 묶어서 풀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누가 일러주느냐, 내가 대답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헤쳐나가야 될 상황에서 정확한 질문을 얼마나 어떻게 던지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문학이든지 공부하면 정답 중심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부터는 물음 중심으로 도대체 내가 이 상황에서 정확하게 질문을 던져야 될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황지우 시인이라는 사람은 좀 장난꾸러기 같습니다. 앞에 보셨던 여러분이 한 구름 위에 물음표를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시인은 물음표를 거꾸로 180도 돌려보라고 말합니다. 뭐처럼 보이세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 같으신데요. 강태공이라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낚시 바늘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거꾸로 숙이고 있다가 문득 우리의 확신과 의혹을 낚아챈다 라는 거죠. 우리가 낚시할 때 왜 낚시 바늘을 넣습니까? 물속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왜 질문을 던지고 물음을 던진다는 거죠? 그 질문과 물음에 달려오는 답, 생각들을 건지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물음이라든지 질문이라고 하는 게 어렵고 귀찮고 괴롭고 피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닥쳐져 있는 상황에서 뭘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까라고 하는 길을 찾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서 질문이 떠오를 때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괴롭힘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은 전체와의 만남이 중요한데요. 중국을 여행 가면 되게 빼놓지 않고 가는 게 이제 북경, 베이징인데요. 거기서 또 빼놓지 않는 게 어디죠? 만리장성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팔달령에서 올라가는 만리장성인데 되게 많은 분들이 팔달령 쪽으로 올라가서 만리장성을 보십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리장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팔달령에서 보신 분들은 만리장성은 산에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답이냐 맞지 않는 답이냐라고 하면 오답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만리장성의 서쪽 것은 가욕관이라 그래서 거기 사막이라든지 평원지어돼 있고요. 들판에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산해관인데요. 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사람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사건을 인식할 때 부분만 딱 잘라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해서 이거다라고 단정을 하시지만 그건 실제로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만리장성을 보신 분이 팔달령 쪽에서 올라가신 분이 만리장성은 산에 있어요라고 할 때 자기가 가진 기준에서는 맞습니다만 만리장성이란 전체 숲을 맞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철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전체라고 고집을 피우거나 부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전체 세계로 나아가는 전면적인 인식을 갖도록 촉진하는 활동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철학과 또는 인문학의 만남이라는 걸 물음을 통해서 전체로 나아가는 여정이다 라고 생각하실 때 지금까지 대답 중심으로 인문학, 철학을 생각해 오셨다면 좀 더 물음 중심으로 생각의 전환을 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공자 스스로도 우리가 생각하면 공자는 교육가이고 사상가이기 때문에 여정을 잘 모르면 공부방에 앉아서 서재에 앉아서 그냥 책만 냅다 판 사람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자가 70년생의 인생을 살면서 15년 여정을 고국을 떠나서 망명 아닌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진은 공자 성적도의 일부입니다. 공자가 출생해서 죽음 이후에까지 인생의 중요한 국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이제 공자 성적도인데요. 그 중에서 자로문진이라고 공자가 자로를 시켜서 나루트가 어딘가를 물어보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저기 보면 이 수레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시겠죠? 공자겠죠. 저기 앞에 가서 뭔가 물어보는 사람이 공자인 제자인 자로입니다. 그럼 오늘 같으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공자 시대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도를 가지고 다녔겠습니다만 그 모든 길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공자의 인생도 결국 보면 많은 부분이 물음으로 이 지역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런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딘가를 끊임없이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문진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는 나루트를 묻다. 이런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파생돼서 나의 나아갈 길을 묻다. 나의 미래를 묻다. 이런 의미로 훨씬 확장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자 스스로도 대답 중심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물음 중심으로 자기가 이끌어갔기 때문에 학문적 성취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배워야 된다는 거지? 배움이 고통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현실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상, 목표 사이에는 간극. 이걸 어떤 식으로 메워야 되느냐는 거죠. 학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구나. 첫 번째 주제는 여기 큰 글자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학입니다. 학자의 뜻은 배울 학이죠. 그죠? 이 구절이 어디에 넣으시는지 논어를 읽지 않으시라도 워낙 유명한 구절이 돼서 아실 텐데 어디에 넣는 구절이죠? 제일 뒤에 넣는 구절입니까? 앞에 넣는 구절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일 앞에 넣는 구절이잖아요. 학이 시섭지 불력여로 배워서
때때로 자기에 맞게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든다면 이제 즐겁지 않은가라는 건데, 우리가 오늘날 시점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인생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잖아요.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인데, 이 시점에서 이제 도대체 우리가 배운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는 거죠. 도대체 왜 배워야 된다는 거지? 왜 문제를 풀고 있으면 내가 왜 이 문제를 푸는 건지, 이 문제를 푸는 게 나의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지금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내가 왜 배운다는 질문을 빼뜨린 채, 빼놓은 채 그냥 무조건 배워야 된다는 사회적인 요구라든지 당위성 때문에 배우다 보니까 내가 왜 배운다는 질문을 생략하고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이 배운다는 게 공자가 즐겁지 않을까라고 말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배운다 그러면 괴롭고 힘들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고등학생 시절이나 중학생 시절로 돌아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몇 분이 있을까요? 아마 공부 잘하셨던 분이거나 아마 추억이 많으셨던 분은 가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시험을 생각하시고 지긋지긋하고 생각하셔서 아마 배움이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공자는 즐거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왜 지금까지 공부하면, 배움하면 괴롭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배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유붕자원방내 불력 낙호, 친구가 먼 곳에서부터 찾아오게 되면 즐겁지 아니한가. 인부지불온 불력 군자오, 주위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잘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이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고통,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일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게 공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도 이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 보면 우리는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다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는 보면 반대예요. 알아준다고 하면 우리가 바라는데, 알아주는 걸 성내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배움이 고통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알아줘, 이거잖아요. 배움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상관없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니까요. 그런 거니까 외적인 계기에서 성적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자기 혼자 묵묵하게 배움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세 구절이 배움이라고 하는 게 즐거움하고 맞물려 있다는 묘미를 전달하는 구절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구절이 학으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논어라고 하는 책이 동아시아가 아니라 유일신을 믿는 문화권에서 쓰여졌다고 한다면 학이라고 하는 글자로 시작하지 않고 논어는 다른 글자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유일신에서 중요한 건 뭐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유일신이라는 글자 자체가 자, 이 신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논어라고 하는 책이 유일신 문화에서 쓰여졌다면 첫 글자는 학자가 아니라, 배울 학자가 아니라 뭔 글자로 됐겠습니까? 믿을 신자로 시작됐겠죠. 그런데 실제로 논어라고 하는 책은 유일신 문화에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논어를 읽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인 이것을 통과하는 나에 따라서 논어를 제대로 읽느냐, 논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갈림길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